말기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보스턴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희귀 종양입니다. 수술하면 완치됩니다. 서울 의사의 말이었죠. 같은 딸, 같은 CT 영상, 같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상급 병원들은 너무 빨리 확신했습니다. 전이, 수술 불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장 속도는 한 줄, 전이 판단은 모호한 표현뿐, 중요한 질문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분 만에 의심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패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귀한 케이스를 놓치지 않는 시스템. 결론보다 질문을 먼저 하는 의료.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확신을 뒤집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하나의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브룩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평생을 숫자와 확률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로 60을 넘겼고요. 32년 동안 유럽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보험 리스크 평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믿을 만한지, 어느 병원이 생존율이 높은지, 어디까지가 안전한 선택인지,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는 일이었죠. 저는 늘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전문가들이 동의하면, 그게 곧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지켜줬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했죠. 그런 제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11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형광등은 희미하게 윙윙거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제 머릿속을 계속 긁어대고 있었어요.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의자였고 벽은 병원 특유의 연두색이었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눈 안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 교수님이 나왔어요. 아직 수술복을 입은 채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계셨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읽히지 않는 오직 전문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앞에 서서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종양은 전부 제거됐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분명 따뜻했는데 말이죠. 제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밀려온 감정은 기쁨도, 안도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의 중심에 제가 평생 동안 은근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며 평가해왔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에 관해서 명확한 서열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 아래 독일과 스위스, 일본은 특정 분야에서 인정, 그리고 그 아래 한국 같은 나라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생명이 걸린 결정에는 선택하지 않는 곳. 저는 실제로 그렇게 보고서를 썼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빠르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사용했죠. 그 확신이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을 그날 서울병원 복도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클레어는 제 외동딸입니다. 24살, 옥스퍼드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 런던의 대형 로펌 입사를 앞두고 있던 아이였어요. 담배는 한 번도 피운 적 없고 운동을 좋아했고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침이 시작됐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영국 날씨 탓이라고, 알레르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보스턴에서 받은 첫 진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완벽한 경력을 가진 의사, 벽에는 수많은 자격증, 그리고 사기 폐암이라는 말, 수술 불가, 전이 6개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미국이니까, 전문가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영국에서 받은 두 번째 소견도 같았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같았죠. 그래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함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함은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곳이 제가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사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런던 켄싱턴에 있는 우리 집에서였습니다. 진단을 받고 돌아온 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삶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았어요. 복도 벽에는 클레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로스쿨 교재들이 펼쳐진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 한쪽에 세워진 테니스 라켓은 이제는 다시는 쓰이지 않을 물건처럼 보였죠. 저는 그 물건들 사이를 새벽마다 서성거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습니다. 6달, 180일. 그리고 하루하루 줄어드는 시간. 그 계산은 제 직업이었고 동시에 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확히 말하면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슬픔에 눌려 잠들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방은 어두웠고 노트북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클레어의 의료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본 자료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리스크 분석가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료 보고서를 검토해왔던 바로 그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아니, 이상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통계가 맞지 않았어요. 클레어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불과 1년 반 전에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결과도 깨끗했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것도 24살의 여성이 이렇게 공격적인 폐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말이죠. 진단 보고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와 문장만 봤습니다. 종양 성장 속도에 대한 설명은 단 2줄이었어요. 전이 여부는 영상상 의심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확정도 아니고 생검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었죠. 제 세계에서는 이런 보고서는 즉시 반려 대상입니다.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결론을 유보해야 하는 문서였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왜 아무 의심 없이 전문가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의 운명을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불편했습니다. 너무 권위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었고, 영국이었고, 유명한 병원이었으니까요. 그 확신이 오히려 질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확신과 정확함은 다르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보험회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의료 품질 자료였습니다. 독일, 스위스,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속도보다 검증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한 번의 진단으로 끝내지 않는 구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넘길 뻔했습니다. 제가 이미 머릿속에서 순위를 매겨놓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수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hil기 종양 진단 정확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재검률도 높았고 영상 판독의 교차 검증 비율은 거의 집요할 정도였습니다. 오진 소송 비율은 낮았고요. 그 데이터는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느낌이었죠. 노트북을 닫으려던 순간 서재 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클레어였습니다. 가운을 입은 채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저는 잠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클레어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어릴 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다리를 접어 올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죠. 아빠, 우리 한국에 가보면 안 될까? 그 질문은 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이성적이었고 비효율적이었고 제가 평생 피하라고 조언해온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그리고 제 딸의 눈빛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모든 확신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아직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전화 좀 해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저 자신에게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평가만 해왔던 나라를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둔탁한 진동이 몸 전체로 전해졌어요.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알고 있던 공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질서가 보였고 빛은 과하지 않았지만 또렷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기댔고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과 유리로 이루어진 빌딩들 사이사이로 믿기지 않을 만큼 짙은 녹색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대도시인데도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제 옆에서 클레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얕지만 규칙적인 숨을 쉬고 있었어요. 17시간의 비행은 딸에게 분명 무리였을 겁니다. 괜찮다며 웃어 보이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비행 내내 저는 클레어를 몰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계속해서 땀이 맺혀 있었죠. 기내 온도는 낮았는데도 말입니다. 몇 주 전보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것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감각은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본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조용했어요. 긴 줄도 짜증 섞인 한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흐르듯 진행되고 있었죠. 영어 표지판은 과할 정도로 명확했고 직원들은 우리가 망설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다가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착륙 후 불과 40분 만에 우리는 이미 택시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차분한 영어로 목적지를 다시 확인해 주셨고 저는 문득 런던에서 만났던 수많은 택시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계속 뭔가 어긋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를, 제가 품고 있던 선입견이 맞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호텔은 현대적이었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체크인은 순식간에 끝났고 방에 들어서자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밤의 도시 불빛이 강물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보내온 환영 패키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세부 진료 일정과 통역 서비스, 전담 코디네이터 연락처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순서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예약 하나 잡기 위해 몇 주를 기다리던 시간들, 보스턴 병원의 끝없는 복도에서 클레어와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순간들, 돈을 내면 빨라지지만 마음까지 빨라지지는 않던 그 시스템들 말입니다.
서울은 달랐어요. 더 빠르고, 더 조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환자가 시스템에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직업적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예정된 검사와 상담을 차분히 따라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유리 통로로 연결된 여러 건물들, 다양한 언어로 표시된 안내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예의 바르고 꼼꼼했으며 무엇보다 시간을 들여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의료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기본적인 검사들을 다시 진행했죠. 하지만 결론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진단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남아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종합 재평가는 다음 주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의 넷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잠결에 클레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다급함이 저를 단번에 깨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서 뛰어내려 연결문을 열고 클레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레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보니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팔을 잡는 순간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거든요. 체온계는 39.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로 약해진 면역 체계.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요.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읽었던 모든 의학 자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프런트 직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상급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정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 따님 곁에 계세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11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클레어에게 외투를 입히고 서류를 챙기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1초가 1분처럼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구조사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바로 처치를 시작하는 모습은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어떤 응급 대응보다도 빠르고 정확해 보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클레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도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제가 들었던 어떤 의학적 설명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했던 건 희망이 아니라 너무 빨리 내려진 확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다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클레어가 응급실에 실려온 그날 밤부터 김 교수님의 최종 설명을 듣기까지 정확히 나흘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은 평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다가도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진단과 결론 사이 그 애매한 공간에 발이 묶인 채로 저는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이 내려간 뒤에도 클레어는 병원에 남아 관찰을 받았습니다. 병실은 제가 알고 있던 병원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노인 환자분들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산책을 하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벽은 부드러운 색이었고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클레어의 심전도 소리가 바뀔 때마다 잠에서 깨며 얕은 잠을 반복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하루에 2번 병실에 들르셨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대였어요. 아침 이른 시간과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이에 수술 일정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매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클레어에게 아주 세세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졌는지, 몸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영상 검사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단순한 스캔 사진이 아니라 여러 장의 이미지의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각도,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3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기존 해석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형적인 암의 진행 패턴과 어긋나는 지점들, 악성이라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림자들 말입니다. 김 교수님은 단 한 번도 희망적인 단어를 먼저 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왜 다시 묻고 있는지, 왜 의심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아직 위험한 감정이었으니까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자주 걸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놀라웠던 건 효율적이면서도 차갑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의사들은 조용히 모여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 얼굴에는 불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을 믿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런던 사무실에 한번 전화를 걸어 업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문득 그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치와 확률, 시스템 비교, 어디가 더 선진적인가를 따지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확신 속에서 판단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교수님의 조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진료실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종합 결과가 나왔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클레어에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클레어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그대로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기대를 말로 꺼내지 않는 법을 우리는 이미 배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정각 2시, 우리는 김 교수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최악의 설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준비는 다음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폐암이 아닙니다. 그 5글자가 공기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리긴 했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클레어의 종양은 드물고 천천히 자라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며 전이는 없고 이전에 전이로 해석된 부분은 염증 반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고 완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죠. 말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완치, 회복, 수술 가능성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왔던 이별의 대화들, 딸의 마지막을 상상하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절제된 눈물이 아니라 온몸이 풀려버린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만약 확신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빨리 내려진 결론 때문에요. 수술 일정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시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막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7층 수술 대기실은 시간이 멈춘 장소 같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늘 바쁘고 분주한 법인데 그날 아침만큼은 모든 소리가 억제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커다란 창으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바닥 위에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빌딩 사이로 고속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위를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은 흐릿하게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쪽에서 제 시간만 따로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몸이 느끼는 시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날 그 반대였어요. 30분이 한순간처럼 지나가다가도 다음 1분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규칙도 없고 예측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 갇혀 있었죠. 새벽 5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클레어 수술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어요. 간호사분이 설명해 주길 클레어는 이미 새벽 4시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흉부외과 수술은 7시 30분에 시작하는 게 표준이라고요. 그 말투는 차분했고 수없이 반복해온 설명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는 저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걸려서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수술 전 대기실에서 클레어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마취과 의사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수술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이탈 체크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숫자가 정상 범위에 있다는 말이 계속 들려왔지만 그 말이 제 불안을 완전히 잠재워주지는 못했어요. 클레어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는 이상할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56살인 저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이나 무너지고 있었는데 24살인 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딸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클레어 이름 옆에 암이라는 단어가 처음 붙었던 그날 이후로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차분했어요. 어쩌면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상대를 마주했다는 안도감. 아니면 몇 달 동안 이어진 두려움에 지쳐버린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아직은 자신이 살아남을 거라는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제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믿음을요.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침대를 밀 준비를 하면서요. 그 순간 클레어가 저를 바라봤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너무 닮은 눈으로요. 맑고 흔들림 없고 이상할 정도로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봐요, 아빠. 딸은 그렇게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감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미소였어요. 저는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아버지가 해야 할 말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목이 꽉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이중문을 통과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압이 바뀌는 소리와 함께 쉬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마치 한 시대가 끝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가 7시 23분이었습니다. 7시 45분. 저는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6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확률을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리스크 평가가 제 언어였고 통계 분석은 불확실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죠. 30년 동안 의료 결과를 분석해왔습니다. 생존율, 합병증 발생률, 수술 후 삶의 질. 웬만한 주요 수술의 통계는 머릿속에 들어 있었어요. 병원별 성과 차이도 알고 있었고 수술집도 건수와 환자 예후의 상관관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모든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고서도 어떤 데이터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딸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수술이 끝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훨씬 더 남아있다는 것을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게 2개의 삶 사이를 건너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과 런던에서 다시 시작될 일상 사이, 그 중간 어딘가에 떠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비즈니스석에서 클레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긴 비행 동안만큼은 딸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했으면 했거든요. 클레어는 비행 내내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기댄 채 깊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셔츠 아래로 보이지 않게 가려진 수술 흉터는 잘 아물고 있었고 헐렁한 옷 속에서는 거의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4주 전만 해도 죽음을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음 달 일정과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대신 좌석 앞 화면에 표시된 비행 경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 아이콘이 서서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남짓 전 정반대 방향으로 절박하게 날아오던 그 여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모든 선택이 늦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다시 제 손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예전과 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여전히 비가 잦고 회색빛거리는 그대로일 것이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일상의 리듬도 변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떠날 때의 그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클레어의 추적 검사는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경계면, 남아있는 종양 없음, 합병증 없음. 김 교수님은 진료실에서 차분하게 모든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공간은 몇 주 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바로 그 방이었죠. 교수님은 끝까지 신중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우는 훌륭했습니다. 의학적인 표현을 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 로펌에서는 약속대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꽃을 보내왔고 회복 상태를 묻는 이메일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죠. 클레어는 2주 후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적응하고 시차를 극복하고 다시 평범한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안도감과 감사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무겁고 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지 않을 뻔했다는 사실, 제 편견과 확신이 딸의 삶을 거의 빼앗을 뻔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보고도 저는 망설였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절박함보다 전문가로서 쌓아온 자존심이 앞설 뻔했던 거죠. 그 생각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거의 저지를 뻔한 이 선택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까? 서구 의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두 번째 의견조차 구하지 못하고 말기 진단을 받아들인 가족은 얼마나 될까? 병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은 확신 때문에 사라진 생명은 또 얼마나 될까? 히드로 공항에 착륙한 날은 흐린 10월의 전형적인 런던 아침이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고 수화물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늘 반복해온 귀국 의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클레어의 친구들이 작은 환영 모임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요란하지 않게 암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삶을 덮어버리기 전부터 함께해온 몇몇 친구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배달 피자를 먹으며 직장 이야기와 친구들 이야기, 누군가의 내년 봄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나 살아있는 모습이어서 지난 몇 달의 공포가 마치 잘못 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회사의 경영 파트너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수석 파트너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즉시 말이죠.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놀람,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들,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휴직이나 근무 조정 같은 대안도 제시받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 동안,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그 몇 시간 동안 딸이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딸을 거의 죽일 뻔했던 바로 그 확신 위에 세워진 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우월감과 서열로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던 방식, 제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태도를 더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요. 제 저축의 일부로 작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환자들이 두 번째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특히 희귀 질환이나 너무 빠르게 내려진 말기 진단 앞에서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진으로 판명된 사례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삶들, 그리고 아직도 질문 하나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 딸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서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조용한 서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살아난 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려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데이터를 믿고, 분석을 믿고,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의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의심받지 않는 확신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제 딸을 구한 이유는 특별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꺼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어떡하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해준 그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클레어는 다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계획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압니다. 그녀의 생존은 기적이 아니라 질문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집으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확신보다 질문을 먼저 하는 태도. 그리고 그 질문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다는 사실 말입니다.